안녕하세요. 5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5주차 수업은 인구 고령화와 사회적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새로운 리더십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강남대학교 실버산업학부에 있는 김정근 교수라고 합니다. 여러분께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인구 고령화와 사회적 변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뉴 시니어 세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릴 것인가, 우리가 목회에서 뉴 시니어 세대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이번 주에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은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한국의 인구 고령화, 그거로 인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 교회들에 대한 얘기들을 같이 하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고 사회과학을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어떤 자료라든가 내용들이 주로 사회 현상에 대한 얘기고, 사회 현상과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특히 이제 목회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사회과학자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크게 4가지 주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 인구 사회 변화로 인해서 나타나고 있는 뉴 시니어를 살릴 수 있는 목회는 어떤 것인지를 하기 위해, 첫 번째, 뉴 시니어 세대의 등장과 특징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 한국교회 부흥의 원동력이었던 뉴 시니어, 왜 우리가 이 시점에 뉴 시니어들을 생각해야 되는가, 세 번째는 뉴 시니어를 어떻게 우리 인파워먼트에서 목회에 사역에 같이 동참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마지막으로 뉴 시니어를 위한 목회 사역의 과제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뉴 시니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우리가 시니어라는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왜 뉴 시니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최근에 우리나라 인구 사회적인 변화에서 뉴 시니어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 그들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게 영어로 from silver to gold라고 썼는데, 우리가 보통 실버라고 하면 이제 시니어를 그러니까 실버라면 시니어를 의미하잖아요. 근데 to gold이기 때문에 뉴 시니어는 골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시니어를 은으로 비한다면 뉴 시니어는 골드, 금과 같은 존재다. 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분들의 어떤 특징을 이해하고 목회에 같이 동참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오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우리가 노인 또는 시니어에 대한 그 검색어를 한번 쳐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구글에서 검색어를 노인, 보통 시니어라고 이렇게 쳐보면요, 우리가 보통 노인이라고 치면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렇죠? 흑백 사진도 나오고요. 예, 아니면 이런 사진,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런 모습, 또 이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노인, 시니어라는 개념을 쓰면, 그렇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가난하고 고독하고 외롭고, 뭔가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될 대상, 우리의 도움이, 교회에 도움이 필요한 대상으로서 우리가 시니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청년들을 가리킬 때도, 대학생들을 가리킬 때도 제일 깨기 어려운 어떤 고정관념이 뭐냐면, 이 시니어라는 관점에 대한 변화입니다. 우리가 시대가 변하면서 고령자에 대한 인식도 바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시니어라 하면 이런 영상들을 생각해요. 외롭고 혼자 있고, 그렇죠? 고독하고 질병이 많고 사회적으로 뭔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해서 도태되어 있는 듯한 느낌으로 시니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가 바라보는 이 시니어의 관점이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거고, 그 다음에 현재도 그럴까요? 라는 의문을 한번 여러분에게 하고 싶습니다. 과연 여러분이 생각하는 시니어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제가 미국 언어로, 그러니까 미국 영어로 시니어라는 단어를 치면 이런 영상이 나와요. 한번 보세요. 예, 이런 영상. 예. 뭐가 다르죠, 여러분? 어떤 걸 느끼세요? 우리가 보통 시니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노인이라는 걸 검색어를 쳤을 때는 아까와 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영어로 senior, S-E-N-I-O-R이라는 이 스페링을 가지고 검색을 치면 뭔가 활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자기의 삶을 주관적으로 살아가는, 쉽게 말하면 나이는 들었지만 인생을
좀 더 즐기고 인생 안에서 자기의 가치를 찾아가고 자기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모습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젊은이들보다 더 행복해하는 시니어의 모습들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생각하는 노인이란 개념을 벗어나서 이제 우리가 좀 시니어라는 관점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 근데 그것보다 이제 제가 더 말씀드리는 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 시니어에 대한 개념보다도 이제 뉴 시니어에 대한 개념으로 더 발전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인즉슨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시니어에 대한 관점이 너무 오랫동안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런 사진과 같은 영상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라든가 서구에서 나타나고 있는 시니어에 대한 어떤 인상들, 어떤 관념들과 너무 다르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어떤가에 대한 고민들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과거에는 1940년생, 50년생 이렇게 되신 분들은 저희 어머님도 40년생이니까 지금 80이 넘으셨고요. 근데 50년생들이 지금 70이 넘으셨어요. 이 분들이 사셨던 세대에서를 그러니까 이 분들이 사셨던 어떤 시대를 경험하는 이런 집단과 최근에 65세 되시고 70세가 되시거나 아니면 이제 55세에서 60세가 되고 65세가 되고 이 그룹과는 너무너무 다른 집단이다라는 생각을 들으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시니어에 대한 생각이 앞으로도 계속 과거와 같은 모습일까? 아니면 우리가 이 미국이나 서구와 같이 시니어에 대한 모습이 바뀔까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영국의 되게 대표적인 그 경제지, 이코노미스트지에서 이런 그 내용의 어떤 아티클들이 나왔어요. The Joy of Growing Old. 나이 들음에 대한 기쁨이란 것들을 관련해서 관련된 글들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책에서 이 잡지에서 보면 거기에 뭐 유밴드라는 게 나와요. 뭐냐면 나이가 들수록 과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삶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돼요? 즐거워지죠. 삶의 만족도가 증가해요. 어떻게 보면 18세나 21세 때는 아직도 이제 부모의 의존적인 경우가 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점점 떨어지죠. 그렇죠? 왜 그럴까요? 삶의 만족도, 직장 생활을 해야 하고, 그렇죠? 집도 마련해야 되고, 가정도 이끌어야 되고, 사실 이 시기가 인생에서 우리가 말하는 인생에서 황금기가 실제적으로는 인생에서는 어떤 뭔가 준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역경의 시대고 어려움의 시대예요. 우리가 보통 질풍노도의 시대라고 하고 있는 이 청소년기 아니면 청년기가 사실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들이 아니면 인생에서 사실은 제일 힘든 부분이죠. 근데 34세, 7세면 더 내려가죠. 40에서 46세 더 내려가. 왜 내려갈 것 같아요? 자기에 대한 만족도. 예, 이제 가장으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그쵸? 해야 될 그런 일들이 더 많아지죠. 이 시기에는 본인이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되는, 그쵸? 자기가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더 직장을 다니기 위해서 상사의 어떤 상황에서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계속 다녀야 되는, 참고 견뎌야 되는 시간이죠. 근데 보통 50대 이후로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50대 이후에 이제부터 이제 은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점점 은퇴하는 사람이 증가하면서 자기의 일로부터 해방하고 자기의 어떤 삶을 직접 찾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서구에서는 나이 들미라는 것은 우리가 나이 든다는 것이 나쁘고 나이 든 것이 외롭고 나이 드는 것이 가난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나이 들음에 따라 사람들의 자기 삶의 만족도는 더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기본적인 이론이고 이제 조사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는 나이 들수록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는 서구와 달리 오히려 나이 들수록 더 불행하게 느끼는 경우들이 많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과연 우리나라도 계속 그럴까?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그렇죠? 시대가 바뀌면서 유밴드의 성격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시대가 이제 오게 될 거예요. 그 시대를 이끌 사람이 누구다? 뉴 시니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뉴 시니어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서구의 이런 변화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나타나게 될 서구적인 어떤 노화 패턴을 경험하게 될 새로운 노인 집단, 뉴 시니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 시니어 세대는요, 보통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요즘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노인들 관련된 것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최근도 아니죠. 몇 년 전부터
꽃보다 할배라는 그 TV 있죠. TV를 통해서 나이 들어도 계속 인생을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장수상해라는 영화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도 나이 들었지만 지속적으로 자기의 삶을 찾아가는, 그렇죠? 나이가 들었다고 자기 것을 포기하는 거잖아. 계속 자기 것을 찾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모습들이 왜 갑자기 최근에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나올까요? 그 이유는 시니어 세대들이 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변하고 있는 시니어 세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예. 시니어 조선이라는 것도 지금은 나오지 않지만, 그럼 우리나라의 뉴 시니어 세대는 어떤 집단일까요? 뉴 시니어 세대는 현재 40대, 50대, 60대 세대를 의미합니다. 뉴 시니어 세대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고령화를 이끌 인구 집단으로 우리가 보통 베이비붐 세대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 베이비붐 세대라 하면 1950년, 53년 한국전쟁 이후에 태어난 세대를 말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 규모 및 분포를 보면 그림에 나와 있듯이 이렇게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출생자들이 급격히 증가하는 시기가 두 번 나타납니다. 이 낙타의 등처럼 돼 있죠. 첫 번째 급격히 성장한 시기가 1955년에서 63년, 3년에 태어나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한국전쟁 이후에, 그렇죠, 급격히 이제 인구가 증가한 시기고요. 이 시기가 있고 나서 좀 감소를 하죠. 그러다가 다시 1968년에서 74년생들, 이때를 통해서 또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이 봉우리, 두 번째 봉우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고령화를 이끌 세대는 이 베비붐 세대, 1차 베비붐 세대와 2차 베비붐 세대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나라는 우리가 언론에서 인구가 고령화됐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인구 고령화를 이끄는 세대는 1차 베비붐 세대가 65세 진입하면서 급격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고령화, 실제적으로 고령화를 이끄는 세대가 좀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1차와 2차 베비붐 세대가 전체 인구의 한 26.4%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전체 인구 4명 중에 한 명은 이 베비붐 세대에 포함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베비붐 세대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일단 1955년에 태어나신 분들 한번 볼게요. 지금 1955년에 태어나신 분들이 작년에 2020년에 65세에 도달한 세대입니다. 1955년에 태어나신 분들은요, 우리나라 1인당 GDP가 600불 뭐 이런 식의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1960년대 때 5세가 됐고 1990년에 35세가 됐죠. 이분들이 경험한 세대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출생하고 55세 은퇴하는 동안 이 검은색 그래프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의미하는 걸 나타납니다. 1인당 GDP를 의미하죠. 1955년에 한 600불 정도의 수준에서 우리나라 1인당 GDP가 1995년에 $10,000를 넘었고요. 현재는 지금 2021년은 안 나와 있지만 현재는 한 30,000달러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경험한, 이렇게 아주 가난한 시기부터 이렇게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 젊은 시기에 20대하고 30, 40대 경험했던 세대가 바로 1955년 뉴시니어 세대입니다. 그러면 뉴시니어의 특징은 뭐냐? 과거에 한국전쟁을 경험하고, 그렇죠? 이분들은 한국전쟁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이고, 한국전쟁을 경험하고, 일제강점기를 경험했던, 고령층과는 좀 다르지 않냐라는 거죠. 왜? 이분들은 경제성장을 경험하고요. 경제의 급속한 성장을 경험하고, 또한 대중문화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 뭐 TV 보급,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삶의 윤택한 어떤 경제적인 성장을 경험하고 인권을 경험하고 민주화를 경험한 세대입니다. 이 세대가 이제 고령층으로 들어오는 거죠. 이 세대가 65세에 들어오는 거죠. 그 전에 그 한국전쟁과 일제강점기를 경험했던 시니어와는 전혀 다른 시니어죠. 그분들이 같은 나이이지만, 그러니까 1940년생들이 65세 도달했을 때 그분들이 경험하는 어떤 노후에 대한 것과 1955년하고 63년에서 태어나신 분들이 65세에 도달했을 때 느끼는 어떤 노후에 대한 느낌은 너무너무 다르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 이유는 이렇게 한국 세대의 변화를 이분들이 경험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1955년에서 63년에 태어난 1차 베비붐 세대의 증가 추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베비붐 세대로 인해서 고령화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도 계속 되고 있어서요. 이 고령화 현상은 단순히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 이제 신고령층, 뉴시니어인 베비붐 세대가 이제 한국의 경우 1955년에서 63년생들이 2020년 작년에 65세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6년까지 하루 평균 약 2,558명이 그 뉴시니어들, 그러니까 베비붐 세대가 65세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베비붐 세대가 1차 베비붐 세대가 65세 도달한 인구가 매일 이렇게 증가하면서 한국의 고령 인구 비중은 2045년에 37.0%로 일본보다 더 많아지는 시기가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이 노인이 많은 국가라고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 베비붐 세대가 고령층에 진입하면서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고령자의 비중이 앞으로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더 많아질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왼쪽 표를 보시면 각 나라마다 베비붐 세대가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한국은 1955년에서 63년생이 베비붐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전쟁 이후에 태어난 세대죠. 스웨덴이나 미국이나 이탈리아를 보면 대부분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났던 1945년 이후에 출생한 세대들이 이 베비붐 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한국 전쟁이 있어서 한국 전쟁 이후에 베비붐 세대가 이제 나타난 거죠. 따라서 우리나라보다 이 선진국들은 이미 베비붐 세대들이 고령층에 진입한 국가들이고요. 우리나라는 이제야 베비붐 세대가 작년부터 65세에 도달한 시기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오른쪽 표를 보시면 제 이 표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매해에 베비붐 세대가 65세 진입하는 것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2020년에는 1955년에서 태어나신 분 68만 명이 그 65세에 도달하고요. 올해 2021년에는 56년생 66만 명 가까이가 또 65세에 도달합니다. 이렇게 매년 2028년까지 베비붐 세대들이 65세에 도달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 하루 평균 지금 2021년 같은 경우는 하루 평균 65세 진입하는 베비붐 65세 진입하는 베비부머 규모가 1829명인 거죠. 그러니까 이 목회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보면 매일매일 1829명의 베비붐 세대가 고령층으로 진입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규모인가를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잠자고 일어나면 매일 1829명, 2021년 기준이죠. 1829명이 65세인 고령층으로 진입한다.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다? 베비부머다라는 걸 여러분이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이런 급속한 고령화는 현재 노인층이 아닌 바로 이 신고령층, 신시니어인 베이비부머 세대가 주도를 합니다. 따라서 고령자 인구 비중이 앞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건 2020년 이후예요. 즉 뭐예요? 2020년에 아까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층에 진입한다고 그랬죠? 그 시기를 기점으로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고령자 비중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고령화를 이끄는 세대는 누구다? 현재 고령층이 아니라 이 베이비붐 세대가 65세 진입하면서 우리나라 급격한 고령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이런 급속한 고령화 속에서 어떤 사회가 어떻게 바뀌고 있다, 노인들의 규모가 고령층에 해당하는 그 대상자가 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고령층을 봤던 관점으로 현재 고령층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뉴시니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뉴시니어는 우리가 지금 어떤 세대인가를 봤고 이 세대가 결국 우리나라 고령화를 65세 이상 고령층을 이끌어가는 세대로 이제 주도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과연 이 세대는 어떤 세대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셔야만 하는 거죠. 단순히 과거에 했던 것들을 가지고 아니면 과거에 했던 프로그램 아니면 과거에 했던 방법으로 고령층을 대하면 안 되는 거죠. 새로운 관점이 필요한 시기가 왔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는
이 베이비붐 세대 1955년에서 63년에 태어나신 분들에 대한 어떤 것들을 보아야 하는가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 1966년 여름성경학교 세대입니다. 그림입니다. 여러분, 1966년이면 1955년에 태어나신 분이 11살 때겠죠. 바로 이 연령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베이비붐 세대가 살았던 유년기, 청소년기 아니면 이 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기는 우리나라 아이들 인구가 되게 많았던 시기였어요. 왜요? 베이비붐 세대이기 때문에 출생 아들이 많아서 이때는 오전반, 오후반까지 있을 만큼 학교가 부족했고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너무너무 많았던 시기입니다. 저도 이런 시기에 학교를 다녔었는데 저희 한 반에 뭐 70명 이렇게 들어가 있었잖아요. 13반까지, 14반까지 있으면서도. 그렇지만 이제 이런 시기에 사셨던 분들이 이제 여름성경학 교회에도 있었고 이 시기에 만약 목회를 하셨던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아마 경험을 하실 수도 있고 했던 분들을 보면 이런 성경학교를 다녔어요. 성경학교를 열면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아이들이 성경학교에 오고 학교에 왔습니다. 지금의 학교와 여름 성경학교가 너무 다르죠. 이 모습들을 보시면 우리가 지금 타겟으로 하는 뉴 시니어는 결과적으로 뭐예요? 이 시기에 1955년, 63년에 태어나신 분들 66년에 여름 성경학교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교회와 하나님과 만남을 가졌던 세대죠. 이것도 역시 이제 그 베이비붐 세대의 그 그림이에요. 이것도 역시 여름 성경학교입니다. 예. 여러분 보시죠. 얼마나 수많은 아이들이 있고 그 안에 목사님들이 계시고 여름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에는 이렇게 많았어요. 예, 아이들이 많았던 시기예요. 이 아이들이 지금 뭐가 되고 있다고요? 이 아이들이 지금 65세에 진입을 하고 있고 이미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타겟으로 해야 될 그 집단, 결국 노인 집단이라는 거, 우리가 보통 시니어 집단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아주 옛날 우리가 알고 있는 시니어와 다른 집단이죠. 이런 경제 성장을 경험하고 인구가 많아지면서 살아왔던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여름성경학교에 다녔던 이 아이들이 지금 65세에 진입하게 되면서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떻게 이들을 대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시기가 왔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요즘의 여름성경학교예요. 아까 그림하고 봤을 때 너무너무 차이가 다르죠. 요즘 아이도 줄어들고, 그쵸? 그래서 여름성경학교를 과거처럼 크게 하는 일이 없어요. 지금 옛날에 비해서 지금이 더 화려한 여름성경학교, 더 전문적인 여름성경학교 프로그램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모 면에서는 훨씬 작다는 걸 느낄 거예요. 시대가 변하고 있구나. 아까 봤던 그 흑백 사진에 있던 그분들이 지금 교회의 중추 세력이면서 시니어로 진입하고 있다. 우리가 이들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목회를 하고 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시니어의 비중이 많아지면서 이 사회는 그 뉴 시니어,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맞춤형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교회는 그분들에 대한 어떤 새로운 관점으로 우리가 목회를 하거나 이분들이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이분들에 맞는 어떤 목회 방향들을 우리가 세우고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액티브한 뉴 시니어들이 이제 고령화가 되잖아요. 우리가 보통 노인하면 가난하고 외롭고 이런 게 아니라 변하고 있어요. 그 특징을 한번 볼게요. 이분들은요, 자산과 소득이 되게 높고요. 능동적인 소비 성향을 가진 50, 60대가 지금 뉴 시니어고 이분들이 지금 고령층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들은 현재 노인 세대보다 자산과 소득 수준이 높아요. 왜 그런지 아시죠? 과거보다 뭐 더 잘 살게 된 것도 있고요. 과거에는 연금이란 제도가 없었어요. 국민연금. 여러분, 국민연금은 1988년에 처음 생겨서 2008년부터 이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최근이죠. 그래서 베이비붐 세대는 많은 사람들이 연금을 가입했기 때문에 노후를 좀 준비하고 있어요. 현재 노인과는 너무 다르다. 그 다음에 이제 베이비붐 세대는 현재 고령층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자립을 위한 노후 준비를 상대적으로 좀 하고 있는 세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국민연금 가입률을 보면 훨씬 더 높아요. 현재 베이비붐 세대가. 그다음에 퇴직연금 가입률도 그렇고 개인연금 가입률도 그렇고 이 경제적인 부분은 아주 중요한데요. 노후에는 이 부분들 왜냐하면 노후에는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노동소득이 생길 수 없고 결국 자본소득밖에 생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금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과거와는 달리 베이비붐 세대가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뭐 다양한 건강 관리도 하고 하지만 이런 경제적인 측면에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 그다음에 순자산이나 순소득 역시 왼쪽에 있는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베이비붐 세대가 65세보다 훨씬 더 많다. 즉, 더 많은 소득과 더 많은 자산을 갖고 있어서 뭔가 노후를 준비하기 훨씬 더 중요한 집단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분들은 경제 성장과 산업화와 민주화를 경험하면서 능동적인 어떤 자기 표현을 하는 성향을 가진 분이에요. 그래서 소비할 때도 과거와 달리 여러분 저희 어머니 아버님 세대는 뭔가 아끼고 안 쓰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했던 세대라면 이 5060 세대는 좀 달라요. 좀 능동적으로 소비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필요한 것들은 살 수 있는 여력도 있지만 사고자 하는 것들이 강한 세대예요. 그래서 뭐 아끼는 게 미덕이고 했던 세대와는 좀 다르다. 그래서 현재 고령층과 이제 고령층이 진입하는 뉴 시니어들은 정말 우리가 좀 경제적으로도 다르고 정신적으로 다르고 어떤 소비 성향도 되게 다르다. 즉 능동적인 표현을 하는 액티브한 뉴 시니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베이비붐 세대 아까 보셨듯이 베이비붐 세대는 1960년도에 79달러의 1인당 국민소득에서 2007년 2만 달러, 2020년에 3만 달러의 어떤 경제적 성장을 경험한 세대이고요. 또한 어떤 게 특징이 있어요? 교회사회는 한국 교회의 부흥을 경험한 세대예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세대, 지금의 어떤 우리 교회와 달리 이 세대가 살아온 세계에서의 교회는 훨씬 더 뭐예요? 파워풀하고 많이 모이고 열정이 있고 부흥이 있었던 뭐 부흥이 하면 부흥회를 했던 그런 걸 경험한 세대가 지금 이 베이비붐 세대라는 거죠. 지금 청년들, 지금의 어린 세대하고 너무 다른 어떤 경제적인 번영, 한국 경제의 부흥을 경험한 세대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베이비붐 세대를 우리가 뉴 시니어로 생각하고 이분들이 65세에 진입하게 되면 이 사회적으로도 변화가 있지만 교회 내에서도 변화가 있어요. 이분들은 물질적 번영도 있지만 한국 교회의 부흥을 직접 경험한 세대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경험했고 자기가 여력도 있고 자기의 어떤 물질적인 어떤 사용할 수 있는 그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집단인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노인은 뭐 가난하고 어렵고 부족하고 이런 분들이 여전히 계시는 건 사실입니다. 제가 그것을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과거에 비해서 자립적이고 경제적인 안정도가 높아가는 시니어 분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고민들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고령층과 뉴 시니어의 고령층의 차이를 한번 볼게요. 일단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관점을 좀 바꿔야 된다. 노인에 대한 관점. 왜? 대상자가 바뀌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이 그냥 똑같은 65세 이상 70세라고 해서 1940년생들이 경험하는 70세와 1950년, 아니 55년, 60년생들이 경험하는 70세는 다르거든요. 왜? 우리가 결국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이 경험하는, 생각하는 게 무엇인가를 좀 보고 특징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현재 고령층은 어떠냐? 현재 고령층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1950년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지금 뭐예요? 일제강점기와 한국 전쟁을 경험한 세대. 우리가 뉴 시니어라고 하고 있는 그쵸? 이 베이비붐 세대는 1960년도하고 7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이에요. 현재 고령층은 혼란기와 전쟁기를 경험했다면 우리 뉴 시니어들은 성장기와 발전기를 경험한 세대다. 그렇죠. 이 성인기에 현재 고령층 일제시대 독립운동, 강제징용, 8.15 해방, 6.25 전쟁을 겪었다면 이분들은 그죠. 뉴 시니어들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출 100억 달러, 아시안게임, 올림픽, 뭐 의료보험, 국민연금 이런 것들을 경험한 세대죠. 세대 특징도 보면 현재 고령층은 보수적이고 동질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같이 해야 되고, 그쵸? 뭔가 내가 다른 사람하고 다른 걸 나타내면 싫어하는 시대지만 지금은 뉴시니어들은 미래지향적이면서 다양성을 더 나타내길 원하고 되게 적극적이세요. 자기의 어떤 표현을 하기는 것이 적극적이다.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거 보면 경제적인 건 여러분이 아까 말씀을 드렸으니까 제가 제외하고요. 의식도 달라요. 노후는 인생의 황혼기다. 아, 나는 그냥 뭐죠? 어떤 인생에 있어서 죽음을 맞이하기 전 단계니까 그냥 기다리자라고 생각했다면 요즘의 고령층들은 아니다. 이제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내가 이 시기에 앞으로 100세 시대에 지금 60이 됐으면 앞으로 40년을 더 사는데 이 시기 동안 내가 무엇인가 새롭게 하고 싶다. 내가 그냥 인생을 끝난다고 기다리기에는 앞으로 시간이 너무 많다. 그리고 나도 건강하다. 경제적인 어떤 여유도 있다. 내가 뭔가 하고 싶다라는 노후에 대한 인식, 노년에 대한 인식도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 가치관도 과거는 본인을 이제 65세, 뭐 70세 되면 옛날 환갑하고 그러면 아, 이제 내가 나이가 들었구나 노년으로 인식하는 데 비해서 현재 뉴시니어들은요 본인은 젊다고 생각하세요. 나이를 묻지 마, 내 나이를 묻지 마라. 나는 여전히 젊고 활동적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소비관은 되게 보겠습니다. 이 소비관은 우리가 보통 이 사회, 기본적인 사회에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이 되게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 이 부분도 우리가 교회에서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왜 소비란 건 어떤 행동을 나타내는 어떤 행동에 대한 어떤 방향이고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표현하는 어떤 이유가 되거든요. 한번 볼게요. 소비가는 검소가 최고의 미덕이라고 했다면 이제는 합리적인 소비. 내가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소비하는 형태가 됐고요. 취미 활동도 옛날엔 취미 없었죠. 취미가 뭐예요? 그냥 노는 건 죄라고 생각했으니까 다 일만 하셨잖아요. 그다음에 같은 세대 간 교류를 했다면 이제 신고령층은 취미도 다양하고요. 다른 세대와의 교류도 너무 많이 하는 그런 세대입니다. 그다음에 일 중심이었다면 현재 고령층이 이제 여가에 대한 가치를 둔 거예요. 여가는 필요한 거다. 내가 일주일에 얼마는 꼭 쉬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여행도 단체 여행이나 효도 관광을 원했다면 이제 뉴시니어들은 여유 있는 부부 여행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단체 여행으로 막 어떤 스케줄에 쫓아가는 게 아니라 편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자유여행. 노후 준비 역시 자녀에 의존했던 현재 고령층과 달리 노후는 스스로 준비하는 거다. 그래서 자녀에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 준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속이란 것도 자녀에게 상속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젠 그렇지 않죠. 자신의 노후 준비를 위해서 일정 금액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내 자신을 위해 쓰겠다 하시는 분들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현 고령층과 뉴시니어들이 달라요. 여러분 이걸 아시고 이걸 다시 한번 보시고 아 우리 교회 내에서 지금 고령층이 되고 있는 쉽게 말하면 50, 60 이 세대 분들이 이제 주축이 될 텐데 이분들이 이제 고령층이 되고 시니어가 되면 여러분이 옛날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현재 고령층을 대했던 프로그램과 아니면 서비스나 어떤 교회 관련된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동일한 관점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전혀 다른 집단인데 지금 고령층을 맞이하고 있는 게 뉴시니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세상이 바뀌고 있고 단순히 인구 구조가 바뀌는 게 아니라 사람이 바뀌고 있고 우리 교회는 이 분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목회자분들은 이분들을 대해야 되는지를 이제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 세계 고령화입니다. 사실은 이 고령화는 우리나라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전 세계 고령층의 한 약 30%가 한국을 중심으로 중국, 일본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이 또 특이한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는 우리 한국의 고령화를 얼마나 잘 대처하고 한국의 고령화를 활용한 목회라든가 어떤 교회 관련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한다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이 아시아 전체적인 데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고령화에도 관심을 좀 가지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이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아시아와 오세아니아주 한국을 기반으로 했을 때 이 부분들이 한 전체 인구 중에 고령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특히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 될 건 중국인데요. 중국은 법정 은퇴 연령이 60세입니다. 우리 65세인데 60세로 되어 있는데 60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35년에는 미국 총 인구보다 많은 3억 8천 명이 된다는 보고입니다. 즉
여러분, 중국과 미국의 그 전체 면적은 비슷하지만 중국의 전체 인구는 한 14억 되고 약 14억이 되고 미국은 한 3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60세 이상 인구가 중국에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만 이제 중국도 고령화가 되면서 2035년에는 앞으로 한 15년 정도 지나죠. 15년 정도 지나면 중국의 노인 인구가 미국 전체 인구를 능가할 만큼 많은 노인 인구들이 중국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 관심 있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중국의 고령화에도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토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국 교회의 부흥을 경험했던 이 뉴시니어, 그렇죠? 베이비붐 세대. 왜 우리가 이 세대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08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국의 종교 현황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봤더니 개신교 교인 수는 불교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2008년 전, 약 한 10여 년 전이긴 하지만 이때 이제 전국적인 조사를 한번 했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그래서 개신교의 교인 수가 한 85년에 649만 명에서 2005년에 약 862만 명으로 증가했죠. 그래서 개신교의 증가가 많이 일어났는데 이때 데이터에도 보면 1995년 이후에는 그 숫자가 이렇게 크게 변하지 않은 답보 상태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지금 불교와 개신교가 우리 기독교가 불교 다음으로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었죠. 예. 그러면 이때 조사를 받았던 분들이 를 보면 이때 당시에 40에서 49세 그렇죠? 이분이 이제 1차 베이비붐 세대고요. 이때 죄송합니다. 42세에서 50세 2005년 기준 2005년 기준에서 31세하고 37세가 2차 베이비붐 세대예요. 그러니까 이 조사 당시에 1차 베이비붐 세대가 42세에서 52세였는데 이걸 한번 보시면 전체 불교 신자 중에 가장 많은 부분도 역시 42세에서 50세였고요. 개신교에서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던 연령층이 그렇죠. 이 40대였어요. 42에서 50대가 됐습니다. 뒤에 약간의 그 청소년도 있지만 이 시기가 아주 많은 시기였다는 거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전체 개신교의 한 34%가 개신교에서는 이 1차 베이비부머, 2차 베이비부머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좀 다른 것은 전체 인구에서 이 1차 베이비붐 세대와 2차 베이비붐 세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26%였는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한 33%로 오히려 개신교에는 이 베이비붐 세대의 규모가 훨씬 더 컸다. 전체 교인들 중에 이제 그런 특징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신교에서 가장 최대 다수의 집단이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고령화를 진입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신교에서 1차 베이비붐 세대가 전체 인구의 16.8%, 그 다음에 2차 베이비붐 세대가 전체 교인의 1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 3대 종교별로 보면 불교, 개신교, 천주교 좀 비슷한 것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 인구 고령화의 충격이 어떤 사회 전체보다도 개신교에서 더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베이비붐 세대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6%예요. 전체 인구에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그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화가 되면서 이 사회에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지금 이 사회과학 하는 분들이나 정부는 너무너무 그거에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개신교는 이거보다 더 비중이 큰 거예요. 전체 개신교인 안에서 베이비붐 세대가 33.3%니까 오히려 우리 사회 전체보다 이 개신교 내에서의 고령화 충격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다. 왜? 전체 교인들 중에서 차지하는 이 베이비붐의 비중이 훨씬 더 높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는 과연 이 베이비붐 세대를 어떻게 준비하고 이 목회와 이 교회 내 리더십들이 이 부분들을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가? 이 세대를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여러분이 자꾸 스스로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뉴시니어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이 뉴시니어들은요. 1950년에서 63년에 태어나신 이 1차 베이비붐 세대는 이 두 세대 간의 교량적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세대다.
즉 우리가 샌드위치 세대라고 하고 있는데 이 세대는 경제 성장을 경험하면서 다양한 것을 그다음에 그 경제 성장을 경험하고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와 이런 걸 경험한 세대이긴 하지만 아직도 부모님을 이제 돌보는 세대이기도 하고요. 아래 있는 자녀들에게 키우기 위해서 다양한 어떤 희생을 감수하는 세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샌드위치 세대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세대는 아주 어려운 한국 역사에서 아주 어려운 시기를 경험하지 않았지만 그걸 경험했던 부모님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삶에서 영향을 준 신앙들을 갖고 있는 세대고요. 그래서 이 신앙이 이 베비붐 세대를 통해서 손자 손녀에게 그러니까 그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세대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교량적 세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지금 젊은 세대들이 교회 안 오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다른 것에 더 많이 갖는 이유는 이 세대 간의 어떤 이 교량적 역할을 해주는 이 뉴시니어의 어떤 역할이 많이 과거에 비해서 적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고령층들 그렇죠? 지금 현재 70세 이상 분들은 이 신앙에 대한 가치, 그다음에 이 나라의 어려운 시기를 경험하면서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경험하면서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경험한 세대들이잖아요. 근데 현재 그 젊은 세대들은 그걸 알지 못해요. 따라서 이 갭을 이어줄 수 있는 부분들이 누구다? 이 뉴시니어 세대다. 뉴시니어 세대는 교량적 역할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들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미국에서는요, 미국에 뭐 개인주의가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미 60년대부터 교회의 전통적인 것을 중요하지 않고 뭐 교단이나 소속을 거부하면서 이런 얘기가 생기면서 뭐죠? 교회가 점점 쇠퇴해지는 영향을 보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아주 어려웠던 시기에 계셨던 분들과 개인주의가 팽배해지면서 뭔가 이제 교회에서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교량적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 집단이 없었거나 아니면 그 집단의 역할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최근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젊은 세대들 안에 개인주의가 팽배해서 교회에 대한 전통이라든가 예배라든가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신앙생활을 추구하기보다는 그렇죠? 다른 개인적인 관심사에 더 많이 보이는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것들도 역시 우리나라에도 보이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지만 이 뉴시니어, 베이비붐 세대가 이 두 세대를 연결해 줄 수 있는 교량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어떤 세대다. 이분들이 교회 내 제도적인 구조적 장치를 구축하도록 좀 도와서 이분들이 한번 교회의 어떤 이런 변화를 그쵸? 서구가 경험했던 그런 변화들이 우리 교회에선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어떤 교량적 역할이 가능한 세대다. 왜? 이 세대들은 우리 한국 교회의 경제 성장도 경험했지만 한국 교회의 부흥을 경험했고 그 시기에 주일학교를 다녔던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목회자로서 아니면 교회의 중요한 분으로서 교회를 바라볼 때 이 뉴시니어가 어떻게 하면 두 세대의 고령화로서 발생하는 두 세대의 어떤 교량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교회마다 세대 통합 예배들을 많이 드려요. 저도 이제 교회에 가보면 매주는 아니지만 어떤 특정한 주에는 가족들이 같이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도 사실 최근에 이런 일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터제너레이셔널 선데이라고 해서 모든 가족들이 연령이 상관없이 함께 예배 드리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 찬송가가 다르고 예배에 대한 어떤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지만 이 같이 한 가족이 연령이 다른 집단이 같이 예배 드림으로 인해서 신앙적인 교류 어떤 그런 것들을 같이 나눌 수 있다. 꼭 우리가 연령별로 분리하는 게 좋을 때도 있지만 지금 같은 시기에는 우리가 좀 합쳐서 연령적으로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 할아버지, 아버지의 신앙이 자녀한테 흘러갈 수 있는 것들을 집에서도 당연히 하시겠지만 이 교회 내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세 번째는 뉴 시니어는요, 아까 교량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 중에 왜 우리가 이 뉴 시니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이 뉴 시니어는 한국교회 부흥의 경험과 추억을 공유하고 있는 분이에요. 이걸 경험했던 분이기 때문에 뜨거운 가슴이 있고 그 가슴을 통해서 내가 뭔가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 그것들을 인지하고 있는 세대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70년대 빌리 그레함이 여의도에서 했던 그 부흥성회예요. 여러분, 이때를 경험하고 계세요? 예, 사실 저희 어머님이 이때에 참석하셨다고 전 들었는데 이때 진짜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110만 명이라는데 여의도 광장에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렸던 이런 날이 있었습니다. 이런 걸 다시 보기 힘들겠죠. 그렇지만 이걸 경험했던 세대, 뉴 시니어들. 그래서 왜 우리가 교회 부흥의 새로운 원동력으로 뉴 시니어를 바라봐야 되는가? 이분들이 그런 경험과 추억이 있어서 이분들이 이런 마중문 역할을 하기에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그 경험을 한번 더 사진으로서 볼게요. 70년대에 74년 8월에 엑스폴로 74라고 대학생 선교회에서 하는 집회가 있었어요. 이때 당시에 이 사진이 뭔지 아세요? 되게 지금으로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건데 74년 대회 주최 측에서 밥솥을 만들어가지고 30만 명의 사람들에게 밥을 제공했던 일이에요. 예, 뭐 좀 꿈 같은, 요즘 같아서는 꿈 같은 얘기고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이때 30만 명의 사람들이 이 엑스폴로 74에 참석했다는 거죠. 이런 걸 경험한 세대죠. 1955년생들은 이때 몇 살이었죠? 그렇죠. 약 이제 20살 정도 됐은 시대죠. 그러니까 청년이었죠. 이때 와서 같이 예배에 참석하고 했던 분들이에요. 이런 분위기. 지금은 도저히 젊은 세대가 알지 못했던 그 부흥과 그런 추억을 갖고 있는 세대. 이분들을 활용하지 않고서는 우리 한국교회가 앞으로 이 고령화에서 어떻게 이걸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분들을 어떻게 우리 교회 부흥의 새로운 원동력으로 활용할 건가를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역시 이제 80년대 세계 복음화 대성회예요. 예,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찾은 건데 이때도 역시 1635만 명이 참여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여의도 광장에. 여러분 옛날 여의도 광장 기억하시는 분 계시죠? 예. 진짜 광장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 자전거를 타고 했던 그런 광장인데 빽빽한 그냥 그 더운 거죠. 햇빛도 직접 받게 되는 그 광장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부흥을 경험했고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그런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다시 안 올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 세대를 경험한 세대들이 뉴 시니어고 베이비붐 세대고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 한국 교회 부흥의 원동력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까? 원동력의 근원이 될 수 있을까를 보면서 우리가 이분들에게 어떤 인파워 시키고 이분들에게 어떤 권한을 부여해서 이분들이 잘할 교회 내에서 역할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이 시대의 리더십이 아닐까 생각을 드립니다. 이것도 역시 80년대 한국 기독교 100주년 선교 대회예요. 예. 어마어마하지 않으세요? 예, 이런 걸 경험했던 세대들이죠. 젊었을 때 이런 걸 경험했던 세대가 바로 뉴시니어입니다. 예, 저도 이제 이 사진을 보면서 너무 놀라는 게, 와, 요즘 코로나 때문에 5명 이상 모이는 것도 힘든 상황에서, 그쵸? 이때 진짜 이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렸다. 그리고 이런 것이 가능했던 세대다. 그만큼 이 한국교회가 뜨거웠고, 이 한국교회가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많았던 시기다. 지금하고는 너무 다른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시기를 경험했던 분들이, 이 시기를 경험했던 분들이 지금 65세에 도달하면서 뉴 시니어로서 고령층에 진입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교회가 앞으로 개인주의가 팽배해지고 교인 수가 감소하고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회가 다시 한국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교회 자체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 교회에 있는 이 뉴시니어들 이런 걸 경험하신 분들 부흥의 경험과 추억을 공유하는 이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 교회 부흥에 우리가 참여시킬 수 있을까? 이것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이 시대가 필요한 리더십이고
그 리더십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세대가 중요하냐면 아까도 제가 사진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 이 뉴 베이비붐 세대는 유년기 시절 한국교회의 부흥을 경험했고 중장년에 진입하면서 한국교회의 양적인 성장 또는 질적인 성장을 경험한 세대다. 이분들이 이 중간에 이 인파워드에서 마중물 역할을 해서 결국 베이비붐 세대가 젊은 세대와 융합했을 때 이 사회의 새로운 부흥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뉴 시니어를 이 마중물로 여길 수 있도록 이분들을 임파워먼트 시켜서 마중물로 활용해서 마중물이 돼서 이 젊은 세대와 융합할 때 앞으로 우리 교회에 어떤 새로운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 이거는 이 방법은요, 그냥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시대적인 욕구이고 시대적인 요구고 우리 목회자의 리더십이 결국 이 부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리더십을 가지고 만들 수 있을까를 같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뉴 시니어를 어떻게 임파워먼트 해야 되는가? 임파워먼트라는 말이 결국 힘을 주는 거예요. 뉴 시니어한테 뭔가 이분들이 교회 내에서 힘을 갖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 힘이란 것은 이분들을 어떤 조직에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배치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의 능력에 맞춰서 배치하고 권한을 주고 위임하고 이 필요한 것들을 지원해 주는 것이 임파워먼트입니다. 우리가 임파워먼트라는 것이 보통 이 경영학에서 많이 쓰이는 건데요. 정말 필요한 사람을 적재적소에 넣어서 그 사람이 권한을 갖도록 하는 것들이 임파워먼트인데 얼마나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보통 노인, 시니어 하면 우리가 돌봐주고 돌보고 지원해 주는 분야로만 생각했지 이분들이 교회의 주 어떤 부흥의 원동력으로서 권한을 이분한테 위임해서 이분들이 스스로 그분들이 뭔가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거죠. 이제 이것들이 우리가 과거와는 달리 노인의 그 고령층을 바라보는 다른 시각인 거죠. 우리가 과거에는 시니어를 뭐예요? 돌봐야 될 대상, 그렇죠? 항상 힘든 대상, 약간의 어떤 우리보다 나약한 집단으로 인식해서 시니어를 바라봤다면 이제 이 뉴 시니어는 달라요. 아니구나. 이 시니어가 오히려 갖고 있는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해서 이분들이 교회 내에서 더 주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준다. 이것이 시니어와 뉴 시니어에 대한 임파워먼트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결국 우리에게 원하는 리더십이고 그 리더십이 올바로 발휘될 때 뉴 시니어에 대한 임파워먼트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방법을 하냐? 첫 번째 교회 내 임파워먼트는요. 이 평신도 중심의 임파워먼트 과정이 뉴 시니어계로 좀 확대될 필요가 있다. 우리가 평신도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평신도의 개념을 좀 뉴 시니어한테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뉴 시니어들한테 우리가 65세 됐으니까 이제 뭐예요? 이제 교회에서 쉬십시오가 아니라 이 평신도에게 주어졌던 임파워먼트 과정이 이제 나이 들었지만 이분들이 열심히 건강하고 활동적인 이분들한테도 권한을 주는 거죠. 그냥 단순히 보호해야 될 대상으로 고령층을 안 뒀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65세 되면 이분들이 더 이상 도움을 받는 집단으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교회에 역할을 주는 거죠. 그래서 동기부여하시고요. 업무 수행이나 이런 거 할 때 이분들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이분들은 나름대로 전문적인 지식도 있고요. 나름대로 경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 사회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분들이에요. 이분들의 잠재 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죠. 보통 우리가 자원봉사를 한다면 뭐죠? 그 주차 봉사도 하고 청소도 하시고 뭐 하는데 오히려 더 이분들이 갖고 있는 전문성을 좀 활용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큰 회사나 회사에서 회계 업무를 보고 회계 관리를 했다면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어떤 교회에 와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아니면 젊은이들에게 자신의 경험들을 전파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장들을 많이 만들어 주는 거죠. 우리가 교회이지만 젊은 사람들이 필요한 것들을 갖고 있는 시니어들의 기술과 경험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잠재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를 그리고 그것을 교회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결국 리더십이고 임파워먼트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교회의 고령화 대비 임파워먼트를 통한 뉴 시니어의 역할이 이제 앞으로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제 고령화 이슈들이 이제 앞으로 교회의 주요 과제로 부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우리나라도 아직은 젊은 국가에 속하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나라 자체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돼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사회 전체의 고령화 비율보다 교회의 고령화 비율은 훨씬 더 높아요. 이미 여러분은 이미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미 우리나라는 이 노인 인구가 증가한다고 해서 많이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그렇죠?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라고 해서 정부 정책으로도 만들고 제도도 만들고 서비스도 만들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오히려 고령화가 더 빨리 진행해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고령화에 대해서 어떻게 교회가 할 건가에 대한 얘기들이 없어요. 그냥 과거에 했던 대로 이렇게 하죠. 그렇지만 이제 고령화 이슈들이, 그렇죠? 우리 교회에도 이미 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여러분 이제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 과거에 생각했던 노인이 아니라 이제 신노인들, 뉴시니어든 다른 관점이다. 여기도 있지만 기대 수명이 증가하면서 건강한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져요. 나이는 있지만 70이지만 건강해요. 70인다고 노인복지관에 못 가요. 더 많은 분들이 복지관에 가잖아요. 이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65세 된다고 본인이 노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을 해봐야 돼요. 과거 같으면 65세 되면 노인이십니다 하고 이제 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은퇴하게 하고 했는데, 이젠 그게 아니죠. 이분들에게 어떤 역할을 줄 것인가, 그 부분들을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이 급속한 고령화는 이미 여러분이 언론을 통해서 많이 배우셨지만, 아주 급속한 고령화를 하기 때문에 준비할 시간이 많진 않아요. 여러분, 프랑스, 미국, 독일 이런 나라는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화로 진입하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115년이 걸렸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몇 년이 걸리냐면 18년밖에 안 걸려요. 그래서 이렇게 서서히 고령화가 진행되는 나라들은 사실은 오늘 안 하고 내일 해도 돼요. 그렇죠? 우리 교회가 뭐 벌써부터 고령화에 대해서 준비해. 뭐 다음 세대가 해도 되겠지 해도 돼요. 왜? 고령화가 서서히 진행되니까. 하지만 우리나라는 고령화 증가율이 되게 빨라요. 18년, 8년 정도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급속한 고령화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고령화로 발생하는 사회 문제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뉴시니어 세대들의 잠재적인 능력을 어떻게 이 사회에 공헌할지 아니면 교회에서 활용할지, 역할을 확대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미 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은 다른 나라와 다르다. 우린 더 급하고 더 빨리 진행되는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이게 내가 아니면 다음 세대를 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이 시간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절박함이 있는 것들이 뉴시니어에 대한 목회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리더십을 가지고 이분들한테 어떤 것들을 해줘야 되는가를 고민을. 죄송합니다.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이 뉴시니어를 위한 목회 사역 과제에 대해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수업을 좀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고령층 뉴시니어에 대한 인식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뉴시니어는 우리가 과거에 가셨던 그 편견을 좀 바꿔야 될 세대다. 초기 노년학자들이 인간의 노년기를 4D로 했어요. 의존적이고 질병이 많고 무능력하고 우울한 집단이라고 했지만, 지금의 뉴시니어는 좀 다른 집단이다. 우리가 아직도 과거의 노인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는데 이것들을 좀 우리가 극복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편견을 우리 갖고 있는 첫 번째는 지능이 감퇴한다는 거죠. 나이가 들면서. 하지만 영국 연구에 의하면요, 1947년 당시 11세에 있던 학생들의 지능과 이들이 64 되었을 때 지능이 별로 차이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나이가 들어갈수록 지능까지 감퇴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들이 이제 일반적 속설로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내가 나이가 들으니까 지능까지 쇠퇴하지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잘못된 편견이라고 말씀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의 뇌는 평생에 걸쳐서 이렇게 세포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자극을 주면 세포가 활성화돼요. 우리가 그것을 안 하는 그 시기부터 이제 고령화가 더 빨리 진행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꾸 이제 창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창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알프레드 히치콕은 61세에 사이코라는 영화를 찍었고요. 코코 샤넬은 71세에 그렇죠. 패션계를 평정했고 파스텔은 62세에 광견병 백신을 개발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젊은 사람이 세상을 바꾸진 않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도 뭔가 할 수 있고 진행이 감퇴지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제거해야 될 첫 번째 편견이고요. 두 번째 편견은 생산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은퇴를 하니까 노인들은 생산력이 떨어진다는데 이거에 대한 아무 근거도 없어요. 오늘 우리 사회가 너무 젊은이들이 더 좋고 나이 든 것은 필요가 없고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 그 가장 큰 근본적인 산업화 때문에 그래요. 산업화는 보통 싼 노동력에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젊은 층이 훨씬 더 좋거든요. 효율적인. 그러다 보니까 젊음에 대한 것들이 더 부각이 되고 나이 든 것에 대해 더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프랑스의 루앙 경영대학 연구에 하면 맥도날드 매장 600여 개 이제 실적을 조사했더니 오히려 60세 이상 직원이 있는 것이 고객 만족도가 훨씬 더 높았어요. 그리고 이제 벤츠사의 경우도 자동차 조립 과정에서 실수는 고령 인구가 좀 많이 하지만 수익에 영향은 별로 주지 않은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고령 근로자가 실수는 좀 하지만 그것이 수익에 영향을 줄 만큼의 실수는 아니었다. 그런데 이제 젊은 사람들 실수는 적게 하지만 수익에 영향을 훨씬 더 주는 실수가 훨씬 많았다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생산성이 떨어진다? 그건 아니라는 게 두 번째 편견이고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장년층은 저평가된 경향들이 많아요. 그렇죠.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더 필요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우리가 노인들의 그 뉴시니어들의 지식 전수가 교회 부흥에, 우리 교회 발전에, 교회의 새로운 어떤 변화에 도움을 준다는 것을 좀 인지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뉴시니어를 봤을 때.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좀 관점을 바꿀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니어 전문 목회자가 우리가 먼저 필요하죠. 여러분, 왜냐? 나이가 들면 과거와는 달라요. 우리가 청소년 사역자도 있지만 여러분 시니어 전문 사역자는 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니어들이 얼마나 어려운 거를 보면 여러분 젊은 친구들 사실 힘들어요. 그렇지만 꼭 자살이라는 것이 힘듦의 대표적인 건 아니지만 연령별 자살률을 보면 우리나라 일단 노인 자살률이 세계 1위고요. 세계 1위. 부끄럽죠. 특히 연령별로 보면 젊은 친구들에 비해서 70대, 80대의 자살 비율이 되게 많아요. 그만큼 살기가 힘든 거죠.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전문성 확대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자살 동기를 보면 65세 이상은 이제 질병이라든가 우울증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나이 들어서 생기는 질병과 우울증으로 인한 어떤 어려움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건가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 좀 전문 사역자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우리가 시니어를 인파워먼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교회와 지역사회와 연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시니어 인파워먼트를 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지역사회의 어떤 현황과 문제와 연계해서 이 베이비부머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충분한 어떤 활동 장소로서의 역할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캐톨릭 체리티 USA를 보면 여기서는 가족 돌봄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이게 한 20년 이상 가족 돌봄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데 교인들이 이제 이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데 은퇴한 건강한 은퇴자들이 주로예요. 주로 이제 베이비붐 세대인데요. 이분들이 일정한 시간 동안 교육을 받아서 지역사회에 필요한 간병 역할, 돌봄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지역사회에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자원봉사가 아니라요. 건강한 은퇴자들이 교육을 받아요. 일단 정해진 교육을 받아서 어떻게 아이를 돌보고 지역의 돌봄에 대해서 기여할지를 고민하고 전문가로서 그 지역에 어떤 일들을 하게 하는 거죠. 두 번째 사례는 시니어 대상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가 필요하죠. 여러분, 단순히 노인 대학, 이제 이런 시대는 좀 지났다고 봐요. 이분들이 어떻게 교회 내 중추생활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분들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어떤 운동이 필요한 거죠. 이 사토쿠아 운동이라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미국 노인 교육의 효시예요. 그래서 뉴욕주 사토쿠아 호주에서 감리 복음교회 주관에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이게 노인 교육의 어떤 효시가 된 거죠. 노인들의 어떤 시니어분들의 능력을 개발해서 더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을 찾도록 만드는 거죠. 우리나라도 최근에 이런 중장년들을 위한 다양한 이런 교육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 강남대도 이제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강남대 중장년 행복 캠퍼스라고 저희 강남대에서 운영하고 있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데 이곳에 오시면 이 노인 관련된 교육, 중장년 관련된 교육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지역사회 가용 자원으로서 어, 교회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 여러분, 교회가 고령화 사회에서 어떤 해법을 줄 것인가를 봤을 때 그 해법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장소가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지역사회 내에서. 그냥 이것이 교회가 지역사회 그냥 교회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어떤 고령화 문제를 같이 해결하고 그것을 같이 실험하고 할 수 있는 역할을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다.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가 리더십을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수행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저도 신학을 공부한 사람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어떤 이 뉴시니어에 대한 어떤 생각들, 그런 소망에 대한 것들을 사회에서 문제가 됐을 때 오히려 교회에서 너희 안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물었을 때 이 대답할 수 있는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어떤 방법들을 나름대로 만들 수 있는 교회가 된다면 이 사회에서 우리 교회 역할이 과거보다는 그렇죠. 더 존경받고 신뢰받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인구 변화에 따른 이 교회의 역할이란 것은 리더십이란 것은 어떻게 하면 이 뉴 시니어를 이해하고 이 시니어를 돌보고 이 시니어를 돌보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과거의 노인을 돌보듯이 돌보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한테 임파워먼트 역할을 주고 결국 이 세대가 이 교회 부흥의 교량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 시대의 목회자분들이 교회가 해야 될 리더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해드렸던 다양한 어떤 자료들과 내용들은 결국 우리가 인구 변화 속에서 교회 역할을 찾아보고 그 역할 안에서 우리가 어떤 리더십을 가져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